2015년 9월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 멀지 않은 다드리라는 마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무슬림 가족이 소를 잡아먹고 냉장고에 소고기가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어머. 이 소문에 흥분한 힌두 교도들이 이제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집에 쳐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쿨락이라는 그 가장과 아들을 끌어내가지고 2시간 동안 폭행을 하고 이때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고 하죠. 자, 이렇게 남편과 아이가 맞고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오셔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소를 잡아먹은 게 아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소고기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 소용이 없었고 결국 아쿨락은 이제 안 돼. 사망하고 맙니다. 아들은 중태에 빠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가 실종된 게 맞아요. 소를 누가 잃어버렸는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범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보니까 소고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어머 어떡해. 과연 소고기를 그 사람들이 실제로 먹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힌두교가 인도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거기는 이제 그 사망 후에 다시 걔네 환생하잖아요. 근데 소가 굉장히 높은 계급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전 단계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구나. 되게 약간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이제 거구나. 이렇다고. 죽이면 이제 환생을 방해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네. 또 이제 소 자체가 그 힌두교의 최고 신 시바 신인 타는 그런 이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리 이게 신성하다고 해서 소를 먹는 사람한테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대부분 왜 인종이랑 종교 같은 건 그 우리끼리의 결속만 그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닌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네, 그래서 스티븐 핑커 같은 학자는 이데아적 신념이 무한 폭력을 정당화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래서 우리는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맞아도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연결되는 그 경향이 강해진다는 건 심리학 연구에 많이 나옵니다. 학교 폭력이랑도 비슷하다. 네. 현대 사회는 문화 상대주의라는 가치가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사회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자, 인도는 이제 농사로 먹고 살아온 나라예요. 근데 인도가 인구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열심히 되게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가 밭을 갈고 막 이제 그렇게 소의 힘이 꼭 필요했는데 뭐 소는 그 외에도 뭐 우유도 제공하고 네. 소똥을 떼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연료로.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동물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농경 문화는 이 춘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음식이 없으니까 일단 눈에 들어오는 소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소를 잡아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질 때가 됐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만큼 못 짓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회 유지가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신성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안 먹으면 될 텐데 이걸 왜 종교에서 규정을 했을까요? 종교인들만 먹으려고. 근데 나는 참신한 일리 있다고 아이디어이십니다. 아. 창의적이시다. 그 이유는 이 소고기, 돼지고기가 너무나도 맛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맛있어. 정말 그 이유에서 맛있으니까 이제 누가 먹지 말라 그래도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장님이 뭐 소 드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안 드시겠어요? 임금님이 시켜도 먹을 판에 몰래. 근데 이제 신의 명령이면은 신은 모르는 게 없고 또 안 보시는 데가 없으니까 네. 내가 어디 숨어서 뭘 해도 다 알고 나쁜 짓 하면은 뭐 윤회에 안 좋은 영향이 간다든가 뭐 지옥에 간다든가 이러면은 알아서 이걸 안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은 2015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4명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자, 피해자는 22살의 자와디 맨기두라는 여성인데 알비노라고 하죠. 백색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녀를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중에는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남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아이고.
대체 남편과 그 일당은 왜 그녀를 무참히 살해했을까요? 주로 이런 거면 막 드라마 나오면 보험 같은 거라거나 막. 보험 사기. 저 아니면 불륜. 막. 네, 불륜. 그런 거 들었어요. 흑인이 많은 나라에서는 네. 하나씩 각 집에 갖고 있다. 막 절단해서 막 백인들의 몸을 아, 네네네. 김지민 씨가 이제 그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 화제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탄자니아에는 하얀 흑인으로 불리는 이 알비노 환자들의 신체 일부를 부적처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자가 된다거나 병이 낫는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알비노 환자의 이제 팔이나 다리 하나가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오마이갓. 시신 전체는 이제 7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매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나라에 그러면은 저 알비노 환자분들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예, 늘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잘라가기도 하고 매장된 시신을 파내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자,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원래 탄자니아에는 알비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알비노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악마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죽여버렸다고 하는데 왜 이런 그 불길한 징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생겼냐? 자, 그것은 이제 탄자니아에서 백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탄자니아가 그 아프리카 동해안 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인도 차이나 갈 때 교두보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예 무역 같은 게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탄자니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백인들의 이런 압도적인 힘 앞에서 수탈을 당한 거죠. 200~300년 이상 동안 백인이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의미가 저걸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주술적인 믿음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그 예전부터 지켜온 하얀 흑인은 불길하다 하고 이제 하얀 사람은 좋다라는 게 이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셨죠, 그죠?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문화가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모든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거의 초고다, 초고봉이다 싶은 문화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쪽에 야노마미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얀노맘이죠. 예, 그 아마존 열대 우림에 사는 종족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분들인데, 자,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을까요? 지금 거의 사람 살인까지 했는데 거기서 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네. 자, 이 부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그 문화는 바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네?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몸에다가 구멍을 내고 칼로 막 찌르고 불로 막 지지고 이런 일이 남자가 상시적으로 여자를요? 예, 남자가 여자가. 왜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 인류학자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하다가 이제 야노마미족 여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상처가 하나도 없냐? 남편이 너를 안 사랑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상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남편이 때리는 게 사랑해서다. 왜 도대체 이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인이 되는, 용인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이 됐을까요? 자, 그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라는 분이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제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고 또 풀도 되게 무성하게 자라는, 빨리 자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농사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뭐 목축을 하려니 풀밭도 없고, 그래서 뭐 나무 열매라든지 뭐 근수 안 나가는 동물 사냥해서 간신히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지역인데 식량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처 부족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노마미족 남성들은 항상 늘 화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바로 나가서 격렬하게 싸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된 전사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하면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네, 해가 덜 될 것 같은 아이나 여성, 뭐 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비겁해.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은 뭐 잡혀가서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에게 부족의 남성들은 뭐 나를 사랑해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저런 현상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보잖아요. 왜 그 남편이 부인에게 굉장히 폭언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억압적인데 부인이 오히려 계속 좀 꾹꾹 눌러서 그런 걸 참아내는, 옆에서 보기 안쓰럽고 약간 미련해 보일 정도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나는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가정을 위해. 그리고 부인도 우리 남편만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홀로 고군분투한다라는 생각을 양쪽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폭언 넘어서 폭력, 그리고 그게 정당화, 심지어는 애정, 네, 애정의 표현, 이렇게 둔갑하는 악순환 벌어진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한쪽만 고군분투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쪽의 일만 가치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문화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뭐 미개하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양성은 평등하고 폭력은 어떤 경우에서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성 평등한 전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투에서 예전처럼 열심히 용맹하게 싸우기가 힘들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문화를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 북유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들은 철저한 사회복지와 함께 높은 성평등 지수로도 유명한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행복도도 가장 높은 나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북유럽 사람들이 왜 평등해졌고 행복해졌느냐? 북유럽은 과거 바이킹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자, 바이킹은 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1세기 한 중반까지 유럽 전역을 말 그대로 이제 탈탈 털었던 강도단입니다. 자, 북유럽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별로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춥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동물도 키우기가 힘들고 그래서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근근하게 살아갔던 지역입니다. 근데 한 8세기경서부터 약간 기후가 따뜻해져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제 북유럽의 경제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털러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제 형태를 약탈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약탈군들이 원정대가 떠나고 나면은 마을이 비잖아요. 마을의 뭐 치안이라든가 생계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성들이 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또 남자들보다 힘도 세시고 운동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원정도 같이 가고. 자, 이렇게 옛날부터 북유럽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구별 없이 생존을 위해서 싸워왔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이제 성평등 지수가 높은 이유의 바탕에 있는 것이고요. 재밌는 게 북유럽 성씨 있죠, 성. 성씨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 왜 아이슬란드 축구 대표팀 이름 보면은 다 무슨 손 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 에릭손, 올라프손, 맞아요. 뭐 구스타프 손. 자, 이게 다 누구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씨족 개념이 아니라 아빠의 이름에 아들이면 손, 딸이면 도터를 붙여요. 진짜네, 썬 도터. 자, 왜냐하면 남편들이 자꾸 죽으니까 원정 가서 못 돌아오고 그러면은 지역사를 위해서 또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럼 이제 전 남편 성을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주고 자, 그러니까 이제 남성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평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유명해진 북유럽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전 세계 인터넷을 달궜던 일명 스웨덴 게이트. 스웨덴은 집에 친구가 찾아와도 밥을 안 준다. 봤어요? 엄청 놀랐죠. 왜?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점심 때쯤에 이제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놀다가 갑자기 친구가 나갔다 온대. 네. 갔다 오나 보다 했더니 한참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가서 얘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밥 먹고 있어. 친구 놔두고요? 같이 먹지 왜? 빈정상해요. 네, 빈정이 팍 상하는데. 자, 사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친구 접대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뭐 어느 나라나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돼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밥 드시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이제 이런 공익 광고가 나왔었다고 해요. 인구 조사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가호 방문하잖아요. 가택 방문. 근데 하도 밥을 주니까 하루에 막 수십 끼를 먹어야 돼. 그걸 주지 말라는 광고가 나오고. 주지 말라는 광고까지.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눈에는 밥을 안 주다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게. 네. 자, 이 문화 역시 이제 바이킹 시절에 생겼던 문화로 추정이 됩니다. 혹은 그 이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약탈을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 친구가 왔다고 뭐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먼 동네에서 친구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미 동맹이에요. 같이 원정을 가는 팀이기 때문에 굳이 잘 대접할 필요가 없어요. 털어온 걸로 잘 나누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손님을 굳이 대접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자, 먹는 거 하니까 또 연결이 되는데 이제 북유럽에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뷔페 아시죠? 네. 뷔페가 바이킹 문화예요. 자, 이게 이제 원정을 갔다 온 전사들이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이제 서로 나눠 먹었던 데서 유래를 한 건데, 자, 바이킹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약탈해온 물품들을 분배하는데도 매우 공정을 기했습니다. 이름 있는 가문이라고 해서 뭐 왕이라고 해서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을 세운 것만큼 가져가고, 또 이제 공이 애매하면 이제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북유럽 복지에 뿌리가 있는 거죠. 자, 북유럽에서 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월급의 60%를 냅니다. 반을 넘게. 네. 세금이요? 와. 자, 한국 분들한테 복지를 북유럽 수준으로 해드릴게요. 대신에 월급 60%를 내세요. 그러면 내시겠습니까? 제가 또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유럽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가 있는데요. 북유럽의 익숙한 개념, 휘게도 들어보셨죠? 휘게. 이게 몰라요. 자, 휘게라는 게 그 덴마크 말입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이제 소소하게 행복을 즐기는 차 마시면서 이런 그런 이제 휘게인데, 일상에서 늘 행복을 느끼니까 행복도가 이제 높은 거죠. 북유럽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얀테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얀테. 네네네. 중요한 가치관인데, 다른 사람한테 나의 능력이나 재산, 뭐 내가 뭘 잘했다 이런 성취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에요.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좀 누구보다 튈 때 즐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좋은 거 가지고 있다. 네 집엔 이거 없지. 이거 봤어? 봤어? 또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좀 과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스웩 막 이렇게. 머니 스웩.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유럽에 가면은 별로 행복할 일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유럽에 가면 행복해지시겠습니까? 너무 달라서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밥도 안 주는데 안 행복하실 것 같아요. 10% 내고 해서 서운하다, 서운해. 자,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 사람 행복한 이유가 내 행복의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맞아요. 자, 미국의 국수주의 또 굉장하죠. 아우. 영화에서도 뭐 익히 보이죠. 네, 세계를 항상 구하고. 미국은 이민자들을 세운 나라입니다. 네. 아버지를 떠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되게 잘 풀렸어요. 자수성가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특히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세계 최강 대국이었고, 또 그때부터 미국이 세계를 구하기 시작하는 류의 슈퍼맨, 슈퍼히어로들이 나오는데, 이 슈퍼히어로물들에 나오는 슈퍼히어로가 이제 미국을 투사한 이미지입니다. 가장 그걸 잘 나타내주는 게 캡틴 아메리카죠. 한국말로 미국 대장. 미국 대장이 이 못 히어로들의 대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 멤버 중에는 신도 있습니다. 토르. 신도 내 밑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 엄청나요. 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또 면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 평화를 지킨다고만 하기에는 이제 미국은 그 자기 중심적인 모습, 또 이제 모순된 모습을 참 많이 보이는 나라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뭐 1940년대에 그런 미국 공중보건국이 뭐 페니실린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중남미 국가들에게 생체 실험을 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사과를 한 내용이고요. 또 뭐 멕시코 국경에 뭐 장벽 설치하고, 뭐 이민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왜 미국이 항상 최고고 히어로들은 다 미국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일까? 네. 워낙에 그 문화적 배경이 다양하고 또 주가 다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미국이 하나라는 거를 되새겨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가끔 동네마다 한 개씩 엄청나게 큰 성조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인이구나,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최고구나 이런 이제 정체감을 확보해 주는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텍사스주 댈러스 쪽에서 이제 한인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이제 하루에 약 53명이 총기로 사망을 한다고 해요. 아, 진짜 심각하죠. 총기 자율화가 안 된, 총기가 익숙하지 않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낯설고 도대체 왜 이런 걸 아직도 유지를 하냐, 총기 보유 법을, 이런 이제 의심이 들 텐데요. 그 뿌리는 이제 미국인이 총을 그만큼 또 익숙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에서는 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구하는 이런 일을 한 게 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인 거죠. 하지만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총을 난사를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총을 쏘는 게 아니죠. 자, 이 범죄가 또 굉장히 미국적인 유형의 범죄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미국인들의 문화 심리하고 연결을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은 제가 그 드라마 웨스트월드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컨셉을 가진 테마파크가 열리는데 AI 로봇들이 크루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거기를 가면은 아무 행동이나 해도 되는 거예요. 쏘고 싶으면 죽이고 총 쏴서.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AI니까. 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테마파크가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를 설계한 포드 박사라는 분이 내 손으로 이걸 끝내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친북으로 쓰는 AI들을 시켜서 다른 AI 로봇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이제 자살을 하는 결말로 끝나요.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내가 창조한 세상을 내 손으로 끝낸다.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제 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타락하니까 이제 홍수로 멸망을 시킨 그런 구조가 읽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세계가 시작되고 멸망하는 방식, 이런 것이 이제 반영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기 난사를 하는 범죄자들은 그런 과대망상에 휩싸여서 내가 사는 세상이 잘못됐다, 이건 끝내야 돼, 어떤 그런 전능감을 주는 매개가 총이기도 하고, 그런 상상의 배경에는 이제 종교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바타의 스토리는 어딘가 또 익숙합니다. 문명국의 군대와 회사가 원시 부족의 땅을 침략하여 자원을 수탈한다. 왠지 옛날에 있었던 얘기죠, 지구에서. 네, 그러네. 네. 인디언들. 우리가 서부 개척 시대라는 이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이름으로 부르는 그 시대는 아메리카 인디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학살 일어나고 백인들이 가져온 전염병, 알코올 중독, 부족들을 이간시키려는 그런 계책들, 수많은 인디언들이 이제 죽어갔죠. 이제 콜럼부스가 처음에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한 3천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오, 되게 많아. 예. 근데 이제 인디언들과 백인이 마지막 전투였던 이제 운디드니 학살이라는 전투가 있는데 그때 무렵에는 이제 25만 명까지 줍니다. 3천에서 네. 3천만에서 25만. 자, 현재 이제 인디언들이 남아 계시기는 한데 인디언 보호 구역 내에서 살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미국 면적의 1.5%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를 미국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데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은 이미 이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자,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죄책감이 있었을 때 그 죄책감이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이제 풀려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바타에 나오는 이 나비족, 이게 인디언들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활 쏘고. 예, 말 타고 활 쏘고 도끼 쓰고. 어떤 그 정신적인 의식을 한다든지 자연과 교감한다든가. 네. 그래서 영화가 나비족의 승리로 끝나잖아요. 사실 나비족의 승리는 무리수지만 영화니까, 그리고 또 카타르시스가 좀 있죠.
인간인데도 나비족을 응원하게 네네네. 되더라고요. 아, 잘 됐다. 저 나쁜 놈들. 네. 나쁜 지구인들. 내가 지구인인데. 사실 이거를 현실적으로 만들려면 나비족 다 죽고 끌려가고 세계수가 불타고 판도라 행성의 자원들은 다 지구로 이제 싹 털어갔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인들의 어떤 죄책감이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제임스 캐머런 실제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뭐, 오, 맞추셨네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생각이 일치하시네요. 네네.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만. 자, 사실 문제는 그들의 세상을 그리는 방식에 있는데요. 아바타에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어요. 자, 오리엔탈리즘은 이제 서구 세계에서 비서구, 특히 이제 동양 지역을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서양 입장에서 왜곡해서 보는 거죠. 오, 되게 신비하지만 좀 미개하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나비족의 그런 모습들, 또 아바타 2에 나오는 부족, 해양 부족도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이 나쿠라는 축이 있어요. 자, 이걸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어? 왜? 나쿠도 있다고요? 네, 나쿠. 나쿠. 옛날 미국 드라마에서 한국은 이제 악의 축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 뭐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나라, 더럽고 나쿠한 나라. 그래서 뭐 온갖 전염병들이 다 창궐을 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나왔던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스틴 호프만 씨 나왔던. 네. 전염병이 창궐을 하는데 한국 선적의 배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또 이제 2013년 영화 월드워 Z, 브래드 피트 나왔던, 거기서는 이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곳이 평택입니다. 그 극히 최근까지 서양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전쟁을 통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자,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군인들만 170만 명이 한국에 왔었죠. 이때 한국이 어땠습니까? 다 부서지고, 다 사람들 죽고, 병 걸려 있고, 정말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이런 걸 보고 돌아가서 이제 내가 코리아에 가서 이런 것들을 봤다. 또 이제 초기 이민 가신 분들, 뭐 60, 7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썩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미국에서 하는 얘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고요. 네.